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진중하고 멋진 이 진행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랐네요. 표정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게를 확 잡으시길래.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한번 제가 너무 이렇게 기존의 방송들을 봤더니 너무 오두방정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반성을 했고요. 오늘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저하고 어울리는지 얘기 좀 한번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또 우리 프로그램의 최고의 관객들, 최고의 프로그램 같이 만드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요. 오늘 같이 방송할 우리 멋진 세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참 요즘 최애하고 있는 김한 한겨레 21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옷이 그게 좀 이렇게 좀 그러네요. 힙한 옷이네요. 아, 그 힙한 거예요? 약간 옷 스타일이 군대 갈 때 저게 연두색이면 우리 깔깔이. 저 깔깔이하고 비슷한데. 네. 야, 네, 올해 깔깔이가 유행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게 깔깔이는 아니지 않나요? 깔깔이 깔깔이가 스타일. 맞아요? 깔깔이 스타일인데 네. 의외로 패셔너블해요. 네? 아주 패션적으로 아주 그렇죠. 감각이 좋아요. 안목이 높으십니다. 저는 시계는 좀 멋진 것 같은데 옷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상한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김한 기자 제가 최애하고 있다는 거.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 옆에 우리 강지호 이분뉴스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강 기자님은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안경도 바뀌고 샥 바뀌었네요. 주변에서 너 법조 들어가서 방송하는데 좀 지적여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 때문에 한번 스타일 바꿔봤습니다. 야, 너무 프로 같다.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개받지 않았는데 바로 제가 네, 네. 얘기해도 됩니까? 네, 네. 하세요. 아니 근데 오늘 배우가 온 줄 알았어요. 아이, 아니 보통 그 배운지 비배운지 구분하는 방법 아세요? 혹시 몰라요.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경 알이 알이 없잖아요. 없네. 네. 그러면은 배울 가능성이 있어요. 아. 완전히 이제 패션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은 있는데 도수가 없어요. 도수.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완벽한 배우는 안 됐다. 반배우. 완벽한 배우는 알이 없는 안경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일부터 알 빼고 오세요. 아니 근데 좀 너무 요즘에 일하느라 힘든가 봐요. 재판도 막 고생스럽고 막 머리도 젊으신 분인데 아우 흰머리도 많고서 많이 빠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괜찮아요? 4시간씩 잔다고 시청자분에게 찡찡 거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하기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 1시간 정도 잔다고 하길래 야, 내가 건방진 생각이 4시간이 아니라 3시간 자야겠다라는 생각.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고양이 면서 일하는 총량 보면요 정말로 놀랍니다.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벌레 이런 게 아니고요 거의 일여왕 그러니까 일벌이 아니고요 거의 일여왕일 정도로 열심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한 기자가 하는 말 우와 그러면 정말 많이 버시겠네요. 경기도 인근 땅은 다 사주셨다는 말이죠. 네, 제가 나중에 그런 날이 오면 꼭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분이 안 계시면은 방송할 맛이 안 납니다. 우리 전계한 정치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근데 오늘 출연자 세 사람이 다 기자 출신이에요. 그럼요. 네. 진짜 멋있어요. 저도 좀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기자를 안 시켜줘가지고 제가 못했습니다. 변호사도 누가 시켜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호사 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아유, 변호사 하지 마세요. 완전히 진짜 힘들어요. 노가다에다가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때가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한번 열심히 해보죠. 우선 조지호 재판. 그럼 요즘에 판사님들이 어제 백대현 부장이 1월 16일 날 윤석열 씨 재판 판결 선고한다 뭐 이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갑자기 좀 판사님들이 재판을 엄청 열심히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권성동, 윤영호 모두 내년 1월 28일 날 선고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1월 달에 그냥 이 내란 관련된 게 일단락을 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선 총평을 한번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한 기자 어떻습니까? 일단 뭐
법원 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3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는 뭐 명확한 일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매기 효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연 재판부가 나름의 판단들 그게 뭐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결과를 바꿀 만큼 뭐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본인이 재판을 끌고 가는 스케줄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1월 16일 날 판단해버린다 그리고 이진관이 먼저 낸다 이러면 직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앞선 두 개의 판단들이 판례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판례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들도 있고 뭐 그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그리고 이제 내란전단 재판부의 도입 논의가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제거가 되면서 진짜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위원 부장이 사실은 이제 이 내란전단 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의 안이 대폭 수정이 되면서 법원 혹은 사법부하고 민주당 간의 관계가 또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번에 내란은 위헌적인 것이었다 이런 선언까지 한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직위원 부장도 기존하고는 좀 입장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요. 한 발 이제 빼는데 마지막으로 조희대가 그럼 임명해라 내란 재판부 간다. 이제 이것도 지금 이제 빼박처럼 돼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위헌이다. 윤석열이 신청하지만 재판부에서 대법원장이 그러면은 이거를 임명권을 다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위원도 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인상이 엄청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어저께 백대현 부장판사죠. 16일 날 선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반발했지만 그래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쨌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다. 본인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렵겠죠. 두 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재판 지금 나머지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맨날 농담하고 말 따먹기 하듯이 주고받다가 이제 미루어져 버려서 2월 달로 못 간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선고를 먼저 해버리는데 그럼 윤석열이 이제 내란과 관련돼서 어떤 선고를 본인이 할 거냐라고 이제 봤을 때 직위원은 지금 현재는 구석에 몰려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우리 강지호 기자가 이제 바로 그 직위원 부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재판에 들어가서 네. 오늘 좀 구체적인 걸 여쭤볼 건데요. 우선 직위원 부장 재판은 오늘 무슨 재판이었습니까? 오늘은 이제 조지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재판이었습니다. 전 경찰청 경찰청장. 네, 네. 자 그런데 그 핵심은 뭡니까? 오늘 사실 증인으로서 강상문 영등포 서장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영등포에서 어떻게 국회를 막았고 출입을 막았고 그 이후에 방첩사 체포조에 어떻게 투입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왔었던 내용들이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가 직위원 표정을 잘 봤습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약 한 1년가량 직위원 재판부를 다녔거든요.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원이 되게 이 해학적인 사람이 되게 웃겨주고 옆집 아저씨가 포근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표정 한번 바꾸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11월 20일 날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막바지에 3개의 사건을 병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월 5일, 7일, 9일, 3일에 걸쳐가지고 결론을 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일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더 짧을 수도 있다. 일찍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직위원도 이 재판을 3일 안에 빨리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1월 20일 윤석열 내란 재판 막바지에 직위원 부장이 한 3일에 걸쳐서 공판을 다 정리를 하겠다. 그 전에 여기저기 있는 사건들 다 좀 병합해가지고 좀 한꺼번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보통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지만 핵심 쟁점이 정리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 마무리하면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유죄 심증으로 굳어졌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방송하고 막 이래서 직위원 재판 비판하고 막 이럴 때 어떤 변호사님이 그랬어요. 김 기자 그거 직위원이 그렇게 허실실 진행하다가 무기징역 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원의 스타일의 문제가 국민들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불편하게 했지만 결국에 이 사건에서 그 직위원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불신하고 있고 여전히도 뭐 다른 변수와 가능성들이 남아 있겠지만 그 큰 틀에서 법리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에서 4월 4일 날 최종 결정할 때 일주일 전부터 너무너무 국민들이 초긴장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때 누가 그것을 결정되도록 만들었냐? 민심이었잖아요.
직연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람이 본심이 원래부터 법대로 어떻게 한다라고 했던 것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이제 압박을 받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본인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판단 내릴 가능성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 다만 석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형량을 어떻게 줄 거예요. 내란이 분명한데 사형을 1심에서 선고하고 예를 들어서 항소심에서 무기로 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상고심에서 무기가 확정된다 이런 코스가 아니라 그냥 대충 내란을 일으켰는데 정말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기현이 겁이 나서 지가 제대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또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상식의 수준에서 윤석열에게 선고량을 내릴 것이냐라는 부분은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되면 그때 법리 따져서 다시 뭐 선고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이걸 이제 고려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저는 지금도 압박을 놓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걱정했던 게 윤석열이 풀려나냐 안 나냐 이걸 가장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선 백대현 부장이 풀어줄 것 같고 지금 뭐가 중요하느냐 풀어준다는 형량을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직위원 형량을 어떻게 줄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미 내란 재판에서 노상원의 선고가 한 번 났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계엄과 관련돼서 위법적인 행동이었다로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 이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만 내렸다가 지금은 형사재판에 내려와서 처음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 부장도 윤석열을 봐주고 싶더라도 이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야 봐주는데 명확한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형량을 너무 적게 준다던가 무죄를 때린다던가 이런 거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보태면 이제 노상원의 경우에 2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뭐 뇌물 상품권 받았던 것 때문에 했는데 본인은 뭐 굉장히 허탈하게 웃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위헌 위법이라는 결론의 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거꾸로 윤석열에도 위헌 위법의 내용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윤석열의 위헌 위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형량을 어떻게 줄 것이냐. 위헌 위법이라고 하면 내란으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냐라는 것은 저 재판이 내란 재판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선고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오히려 김한 기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도 여쭤보고 싶죠. 저는 무기징역 선고할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선고한다. 사실 저도 무기징역 선고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게 오래됐고, 뭐 집행은 당연히 더 오래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마 무기징역이 이 직위원 부장 입장에서 선고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증거들이 지금 쌓여 있고 아무리 본인이 우기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를 무죄 선고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직위원 부장도 사실은 기자들하고 밥 먹는 자리도 조금 가졌다던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 뭐 이제 막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좀 뉘앙스로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좀 친한 사람들한테도 야 내가 뭐 설마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했다는 건데 제가 봐도 그래요. 사실은 직위원 부장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 오락관의 진행자처럼 재판 진행한다 이런 불만들은 많지만 그거하고 실제 결론 내리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게 내릴 것이라고 보고 다르게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조의대는 시그널을 줬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이제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그 약간 직위원 부장에 관해가지고 직위원 국민의힘 가가지고 윤석열 무죄 딱 때리고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종종 계셨는데 제가 이 얘기 딱 들으면 생각했던 게 직위원 부장 자체가 그 정도의 배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쪽이긴 하지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절대 윤석열에게 무죄를 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위원이 이제 친구들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아마 제가 아는 분이고 또 노영배에서도 전원을 통해서 뭐 저도 이제 그냥 어깨너머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뭐 다른 분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사형을 추정할 만한 그 법정 최고형을 뭐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직위원이 직접 했다라고 해서 그 얘기했다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라고 이제 해서 그 뭐 농담 또는 진담이 섞여 있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발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뭐 친구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제 느낌이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 네. 일종의 복심을 뭔가 좀 퍼뜨리는 이런 것도 아니었느냐. 그럼 진작에 나서서
똑바로 이야기를 하지. 엊그저께 무슨 그 특검에서 마지막 뭐 기소 여부 정리를 하면서 그 일수 계산이냐 시간 계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 이후에 보여줘야 될 태도는 재판도 엄격하게 하면서 뭔가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국민들 앞에서 밝힐 수도 있었는데 뭐 뒤늦게 이런 이야기 해봐도 전혀 저는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동정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는데 이제 토 사장님 등등 많은 분들이 뭐 무죄는 아니더라도 공소기각으로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가 뭐 수사권이 있네 없네 이거 그때 윤석열 씨 측에서 계속 떠들어댔었고 특히 윤석열 씨 구속 취소해줄 때 지기현 부장이 거기에다가 이제 공소권 내지는 이 수사권 가지고 좀 언급을 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장난치고 끝까지 우리들을 농락하려면 공소기각 판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재판을 오래 하고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서 이걸 허무하게 공소기각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저는 그거는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그 정상참작 가까 예를 들면 양형은 무기예요. 무기 이상을 줘야 돼요. 무기 이상을 줘야 되는데 정상참작을 해줄 수 있는 요인들이 뭘까 생각해 보면 뭐 몇 가지는 있죠. 이 실패했다. 근데 이 실패했다도 우두머리한테 정상참작을 해줄 요소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요 종사자들한테는 야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니까 네가 한 역할은 그래 뭐 그러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두머리한테 적용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그냥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뭐 이런 거잖아요. 가명사유라는 게. 근데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딱 완전히 기계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양형 범위와 가명 범위가 어쨌든 인가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윤석열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난 니네들 말 못 믿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이 쇼타임님도 저분들도 설마 하면서 불안할 겁니다. 방송인이 안심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가을이님 중간에 풀어준다고 지들하고 다 이미 딜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또 겨울 잘 지내기님 역정보 조심해야죠. 여러 번 당했습니다. SYMJ킴님 지기한 배포 없어서 내일 한번 풀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또 에일리 데일리님도 지기현이 중형 내릴 거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기현이 윤석열 탈옥시킬 때는 우리가 미리 알았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무도 지기현 부장을 안 믿는군요. 제가 거꾸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취재를 한 내용을 저희들은 공유하는 쪽이지 우리 의견은 그 뒤에 좀 덧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거 지기현 지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기현 비판을 엄청나게 하면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발 좀 방송에 나와서 불안감 조성하지 마라. 왜 오바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기현도 어쩔 수 없다. 이제 지금은 물러설 수가 없을 걸 지축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니까 어휴 제발 좀 방심하자라. 방송에서 아무데나 떠든다고 책임 안 지는 자들아 좀 똑바로 이야기하라 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려서 잘 듣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 조지원 내란주의 임무 종사 재판 제39회 공판에 우리 강지효 기자가 다녀왔는데요. 중앙지방법원 지기현 부장판사 주재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였는데 여기서 조지호 씨는 아마 아파서 못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목현태 씨도 안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증인이 나왔습니다. 강상문 영등포 서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재판 진행을 하면서 12월 17일인 오늘 내란 재판에서 지기현 부장이 3일 안에 끝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고요. 기존하고는 다르게 아주 매우 진지한 태도로 임하더라. 그래서 강지호 기자가 그동안에 내가 보아왔던 지기현이 맞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29일에 재판이 열렸던데 이때 피고인 신문으로 하면서 정리를 할지 증인 신문으로 이걸 돌릴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바로는 이제 여기 좀 기자 2명 들어가고 방청객 2명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본 바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혹은 변호인들의 태도나 특검의 태도나 좀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채팅을 읽었는데 이 지기현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많이들 얘기하시네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기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이 윤석열을 중형을 내릴 것이고 이제 이 재판 딜레이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판 딜레이를 안 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화면 보니까 아까
요 앞 사진을 보면은 지기현 부장이 딴 때하고는 다르게 이제 표정이 아주 비장합니다. 아마 이제 본인도 여러 가지 재판하면서 나름대로는 힘들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자승자박이죠. 자기가 이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재판부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이고요. 조이대 안 보십시오. 그래 저렇게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해놓고 그렇죠. 국민 신뢰를 찾으라고 했는데 정치권 압박이 계속 들어가고 내란 전담재판부 만든다. 그리고 국민들이 조이대를 어떤 식으로든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마지막 모습 보십시오. 결국은 돌아와서 재판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바에야 차라리 독립성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 해라. 이것은 위헌이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바를 그렇죠. 우리는 존중해 준다.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 왜 본인이 똥바가지 덮어쓰고 스스로 그것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온갖 것 이제 다 당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실실 따라오면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사법부 독립을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뭐 정리를 했습니까? 네. 사법부에 그나마 남아있는 불신들을 오히려 확대를 시켜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이런 사법부도 이제 검찰 권력 못지않게 나쁜 짓을 한다. 이걸 누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국민들이 만들었습니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은근슬쩍 그냥 조심조심 빠져나가면서 자기 몸살이는 거. 그러니까 지기현은 중간에 있어서 믿고 따라갈 놈이 누가 있겠어요? 지 혼자 홀로 서게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본인이 덮어서게 된 그렇죠. 이런 형국이죠. 네. 자, 오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를 진공 상태로 만들라. 그게 바로 윤석열의 지시였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것이고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자를 보낼 것이야. 이런 얘기도 들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이전에 특검에서 증인에게 물어본 거였습니다. 윤석열이 김봉식에게 국회 진공 상태로 말하라고 지시를 내렸었고 당시에 황태준이라는 경비과장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있기 전부터 정자는 유속 집회 때문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무정망을 통해서 진공 상태를 만들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공 상태가 뭐냐? 국회에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만들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2시 45분경에 이 연락망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 진군 내에 있는 사람들을 왔다 갔다 못하게 하라. 이 진군은 일반 시민이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2분 뒤에 뭐라고 오냐면 모든 사람을 다 국회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국회의원 포함이라는 거죠. 아, 모든 사람이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니까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오늘 나온 증인 같은 경우 강상문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소장이에요.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를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봉식의 증언으로 사실상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목적이 국회 기능마비에 있었다. 그 그렇죠. 지휘계통의 정점에 윤석열이 있었다. 심지어 개성 건너뛰고 바로 지시도 했다. 그게 이제 결국 요거 하나만 갖고 내란이 인정이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게 그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거에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봉식 조지호 입에서 그 얘기가 직접 나왔다라는 건 사실상 이거에 대한 거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후회를 지금 많이 하고 있겠어요. 뭐 한 사람은 뭐 물론 이제 암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이지만 다른 사람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점에 윤석열이한테 줄 서가지고 진짜 벼락 출세했잖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법 원칙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따라갔다가 되돌이킬 수도 없어. 지 시킨 놈은 지금 감방에서 지금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나올 거고 일말의 책임 양심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하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아유, 진짜. 한 번씩 얘기했지. 내 책임이다.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경찰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군발이들이야 진짜 더 심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지만 군인들이야 경비 안전관리하는 사람들 여기 경찰들 나와가지고 했던 이 사람들 가족들 다 어떻게 돼요? 본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실형받으면 연금도 못 받고 살면 평생 정말로 외톨이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자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던 윤석열의 죄가 얼마나 크냐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고 계시면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에 정말로 뭐 윤석열을 무죄로
선고하고 이 대한민국 미치는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 판사가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까지 한번 재판부를 믿어봅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저를 욕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되게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쿠팡, 이 오만방자한 쿠팡 정말 대단한데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청문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를 세 번째 거부한 것인데요.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박대준 쿠팡 전 대표이사가 사퇴하고 외국 사람을 데려다 놨어요. 미국인인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인데요. 이 사람은 뭐 곤란한 얘기 나오면 제가 한국말을 못합니다. 뭐 그러고 딴 얘기 나오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막 동문서답하고 와 진짜 아주 다 알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너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예전에 옥시 사태 때 제가 국회 취재할 옥시 때 그렇지. 그 검은머리 외국인이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 네. 한국말 알아듣거든요. 다 알아들어요, 이 예. 사람들. 영어로 이제 답변을 해서 그때도 굉장히 막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엄청 우라같이 밀었는데 저는 오늘 쿠팡의 전략이 모르겠습니다. 뭐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예를 들면 모르겠죠. 이게 예. 특히 더군다나 쿠팡은 B2B가 전혀 의미가 없는 100% B2C로 매출이 나는 회사인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국회에서 이런 모습을 쿠팡은 대표가 다 외국인이야? 다 미국 사람이네? 미국 기업이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인데 오늘 국회 나와서 이런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쿠팡이 뭔가 나름 본인들의 내부적인 어떤 그 판단과 그 정무적인 선택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외국인으로 싹 그 배치하는 전략을 택하는데 저는 오늘 굉장한 악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네,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쿠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책임이라고는 1도 느끼지 않는 오만방자한, 그러니까요. 오만불손한 그런 그 대표의 모습 혹은 쿠팡의 이미지를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민수 의원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만해도 이런 오만한 자가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170개국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유서를 보고 김범석이 범킴이 왜 안 오는지 아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직전까지 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전 대표 박대준은 어디로 갔는지 주랭량을 쳤습니다. 네, 지금 오만불손한, 오만방자한 이 무책임한 태도에 한민수 의원이 매우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기사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SBS 단독으로 바로 직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SBS가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핵심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 내역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기 몇 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2020년 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이 쿠팡에서 있었었거든요. 근데 김범석 의장이 직접 그 사건의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하라. 와, 이거 충격적입니다. 구미에서 일하던 장덕준 씨가 이제 쿠팡에 새벽 노동을 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때도 이제 쿠팡에 그 과잉 근무 뭐 이런 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국에서 영어로 직접 보내서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이야, 그러면은 진짜. 이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면 오늘도 제가 취재한 내용 쿠팡이 지금 대관 업무 담당하는 소위 말하는 정치권 인사들한테 어떤 식으로 일을 시키는지 들어보면 이게 진짜 미국식 방식의 저런 그 노동 착취 문제 그리고 폭력적 방식의 국회 로비 이런 것들은 오늘 이제 까발리려고 아예 준비하고 있었는데 SBS에서 이제 이런 보도를 한 걸 보면 이 기록이나 내용을 보면 김범석이라는 자가 무슨 하버드를 나왔던 아니면 상버드를 나왔던 이 나온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인데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를 대하는 사람이 무슨 세계적 부자가 되고 한국에서 3,700만 명이 가입한 여기에 대해서 군림하듯이 하고 있으면서 자기 대관 업무하는 사람은 진짜 진호회나 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국회에 가서 무지막지하게 로비시키고 대거 동원해서 원내대표를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으키는데 그거 녹음해놨다가 다시 털어서 온 지금 난리법통을 치게 하는 이거 지금 용서할 수 있습니까? 국민 정서로 대한민국을 이 자가 어떻게 보길래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SBS 보도 내용을 보면 막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네. 추가로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전형적인 말하자면 사고인데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영상정보 담당 책임자가 여러 사람이 영상을 검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일은 열심히 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답변이겠죠. 그러니까 김범석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성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야, 겨우 어차피 몇 시간만 와서 일하는 건데 걔가 왜 열심히 하겠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인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쿠팡 관련해서 2주간 체험한 기사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쿠팡에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실제 여기서 한국에서만 50조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의 대표가 야, 시간제 노동자들 그 와서 열심히 일할 리가 없잖아. 열심히 일 안 한 거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읽으면 충격이네요. 지난 2020년 10월 12일 새벽 2시 쿠팡 70 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허리를 숙이더니 오른손을 계속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가슴이 아픈데도 끝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한 거예요. 근데 퇴근한 지 1시간 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쿠팡에서 1년 4개월간 새벽 근무를 했던 고 장덕준 씨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당시에 김범석 의장이 한국 법인 대표와 함께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인해 보았더니 정말 놀랄만한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사내 영상 등을 관리하는 정보보호 책임자는 장덕준 씨가 일하지 않은 영상과 시간을 확인해라. 그래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증거는 남지 않도록 해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인데 열심히 일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취지를 말했고 실제로 2020년 10월 26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쿠팡 측은 그 사람이 과로사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SBS가 내부 자료를 입수해봤더니 그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답니다. 쿠팡 내부 자료는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이 장덕준 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화장실 간 시간, 물 먹은 시간, 음료수 마신 시간이 분초 단위로 다 체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 마시기, 대기 중 이런 등등등에 대한 체크가 몽땅 다 돼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정리한 엑셀 파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간 노동자를 그냥 오로지 기계 부품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감시를 시초 단위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그렇게 뻔뻔하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와, 너무너무 무서운데요. 자, 지금 이제 댓글로는 이미 쿠팡에 뭐 탈퇴를 많이 했다 하니까 탭도 이제 쿠팡에서는 다시 이걸 물건을 많이 팔리게 하는 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트래픽 수는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만 명이 줄어들어도 쿠팡 마음먹은 물건 더 팔게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 한국 기업 중에서 만약에 고객이 3천만 명이 넘는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이다. 글로벌 기업이다. 라고 하는데 행동을 이렇게 한다? 이거 어떻게 지금 이해합니까? 쿠팡 탈퇴하고 싶어도 7단계가 있다 그러대요. 그 문제 제기하니까 탈퇴하는 그 편의성을 좀 더 높여주겠다. 또 당장 소비자는 쿠팡 탈퇴하면 다른 데 어디에 가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독과점, 그리고 이 독과점을 지배하고 있는 이 최고 경영자, 이들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모든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전혀 맞지 않는 회사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나서서 소비자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한테 뭐 합니까? 경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회사를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대통령이 나서서 이 회사 문 닫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가 나서서 이 회사 법과 제도가 안 되는데 문 닫으라 얘기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나서서 이 회사 아예 문을 닫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쿠팡 부사장으로 가 있는 사람이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을 그냥 연봉 몇 억 주고 데리고 가서 야 이런 일 있는데 왜 못 막아 하면서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국회에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을 20명이나 보냅니까? 삼성전자도 정말로 극소수가 있고 그건 말 그대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제가 아는 현대모그룹에 거기도 대관 업무 담당자 1명이에요. 한 10년 정도 해서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 정도 하는데 20명 정도를 보냈다. 2023년도 문제 터졌죠. 21년도 문제 터졌죠. 할 때마다 국회 주변에 가면 쿠팡 대관 업무자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문제만 터지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로비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작태를 보이는
아우 정말로 화가 아니, 나서 국민들도 정말로 그러면 그냥 문제가 터지지 않게 미리 예방을 하고 문제가 터지면 정석대로 원칙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관 업무를 위해서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들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는 거잖아요. 돈 들어서 로비한다는 거 로비만 아니에요. 하는 그것도 거잖아요. 불법의 소지가 굉장히 강하고 다 불러내고 네. 술밥 사주고 이따위 짓을 하는 사람이 요즘 어딨냐고요. 네, 저는 지금 쿠팡 행동을 보면 그냥 대한민국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떻게 하던 간에 너네 어차피 내 거 쓸 거잖아.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범수 의장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라 미국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 투자자들, 좀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안심을 줬을 것 같아요. 야, 대한민국 국회라든지 국민들 별거 아니야. 이미 내가 독점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 쿠팡을 소비할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나한테 뭐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거 못할 거야라고 안심을 줬을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에서 이렇게 아나무인의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말 더 황당무계한 거는요. 오늘 국회에서 도대체 왜 김범석은 안 나오고 당신이 나왔냐라고 이제 로저스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이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이니까 제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돼서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진짜 정작 뭘 물어보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영문 자료를 주시오. 나는 당신이 하는 말 못 알아듣겠소. 나는 I can speak English. 아니 잉글리시가 아니지 코리아 이러면서 자기는 한국말 못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 떠들어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말문이 막히면 아예 통역사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통역사가 왜 이런 사람이 맞지? 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법률을 만들 때 뭐 누구 이름을 따서 만드는 법률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저는 쿠팡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과징금을 최대로 매길 수 있는 방법을 입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다 적용을 해서 이걸 이제 과징금을 최대로 하는데 이 기준을 매출액 산정 기준을 플랫폼 전체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특정 사업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되면 그 사업 분야의 매출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로 한다. 뭐 이런 거를 좀 입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집단소송제 이런 거 미국처럼 안 돼 있다라고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좀 밟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경제치료, 금융치료 말씀하셨지만 쿠팡한테 이거를 좀 비교해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실제로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화되고 첨단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 김범석도 미국에서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죠. 예,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너희한테 회복하라고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쯤에서 쿠팡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사실은 좀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얘기가 좀 불편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뭐 하셔야 될 것 같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도대체 왜 박대중 쿠팡 대표 등하고 호텔에서 점심 먹었냐? 왜 밥값을 70만 원이나 들었냐? 이제 이런 질문이 오갔고 이건 혹시 쿠팡이 대관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당시 오천 회동에 동석했던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에게 점심값 70만 원이 진짜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니다. 나를 왜 안 믿어? 나 38,000원짜리 파스타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박 대표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오찬에서 수상한 청탁을 받았던 정황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게 요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문한 파스타 38,000원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음식이 파스타 맞습니까? 하루 세 끼인데 지금 시간도 지나고 사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뭘 먹은지 몰라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파스타입니까? 뭡니까? 왜 이야기 안 해요? 38,000원짜리 파스타 하나 시키고 말았어요?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뭐 이렇게 속이 좀 안 좋으셨다고 아마 그래서 가볍게 드시겠다고 그래서 속이 안 좋아서 파스타를 드셨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네. 파스타 드셨습니까? 제가 대표님이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를 본인 뭐 드셨냐고? 정확히 기억할 수 없어서 제가 본인 뭐 드셨냐고? 아마 런치 세트를 먹었던 것으로 예. 런치 세트죠?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38,000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는데 본인이 런치 세트 먹고 70만 원을 결제했다? 이거는 사실은 상식이 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게 생각하더라도 이거 좀 믿어지지 않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오찬에서는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보좌관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려고 만난 것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페이스북 나오네요. 기사를 쓰려면 적어도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날 제가 주문한 파스타는 38,000원이었습니다. 보좌 직원 말을 자꾸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길래 대관 담당은 나가 계시라고 하고 쿠팡 대표에게 대관 조직을 늘리고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특히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보좌 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서 원내대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서 대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은 피해 관련 자료를 보여주었을 뿐 그 자료는 쿠팡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 보좌직원에 대한 쿠팡의 인사조치와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9월 5일이면 제 전직 보좌직원 2명 중 1명은 쿠팡에 임용되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박대준 대표는 오히려 저와 만난 이후에 제 전직 보좌관 1명을 추가로 채용한 것입니다. 김범석 회장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저는 국정감사 증인은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김범석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은 이슈화되지 않은 시기여서 이와 관련된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쿠팡의 산재 물류센터 배송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등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주문을 했고 특히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하여 쿠팡에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점이 더 궁금하십니까? 앞으로도 필요하면 저는 누구든지 만나겠습니다.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이 대한변협 회장하고 만난다고 했을 때 그 핸드폰에 보면 부적절 이렇게만 써있지 않았나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렇게 공적인 업무를 했는데 호텔에 70만 원이다, 38,000원이다, 아니면 점심 세트로 먹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쿠팡의 대표를 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원내대표라면 국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너희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거 지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기본 아닌가요? 이게 이제 저는 판을 키우는 전형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자기 보좌관 출신이 자기 욕한다고 쿠팡 대표를 불러 모아놓고 양식당에서 그것도 호텔에 5성급 호텔에서 앉아서 얘기한다는 것이 원래 국회 그렇게 다 놉니까? 국회 출입도 해보셨으니까 아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그런 데 가서 밥 먹어도 돼요? 이게 지금 국민 정서에 맞는 지금 답변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얘들이 그러면 쿠팡에서 이제 공격한다고 그거 녹음해놨다가 야 그때 쓸데없는 서류 가져왔던데 내가 안 받았는데 이 이야기가 또 왜 튀어나옵니까? 이게 진실 공방을 대한민국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쿠팡 대표하고 지금 따져야 될 이야기예요. 이렇게 장문으로 써서 국민들 앞에 나 이런 거 없으니까 떳떳하게 아무나 만나겠다고 그럼 지나가던 어려운 사람도 호텔에 모여가 본인 38,000원 먹고 누가 70만 원 밥값 내줄 수 있으면 자리 다 만들어줘야 되지. 국감을 한 달 앞두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맞느냐. 그 다음에 김범석이 의장에 대해서 자기 의사결정이 없다고요. 대한민국에 국회에서 출석하는 정인들 결정할 때 위원장은 아무 의사가 없어요. 원내대표는 그 사람 불러야 된다. 부르지 않아야 된다. 의사를 본인이 의견을 안 냅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구조입니까? 물어보세요. 당대표든 원내대표가 제일 힘이 있으니까 야 굳이 이 사람을 불러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경제문제 민생문제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의견 내줘. 그 관여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왜 관여를 안 했고 관여를 해야지. 더 불러내야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다만 그 관여가 법적 권한의 범위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존중해 줘야 되지만 원내대표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내 전략 세우고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줄 것인가라는 것으로 보면 이렇게 장문으로 내서 나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국회 출입하거나 어디 출입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면 받친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자주 만나면 면이 받쳐요 실제로. 근데 이런 자리를 만나면 더 면이 받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로 지금 전 대표 얘기한 것처럼 한 세 가지에서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건 부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부차적이에요. 파스타를 먹었냐 70만 원짜리 식사냐도 부차적이에요. 그
만난 장소 자체가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나중에 다퉈도 되는 거지. 지금 지금 단계에서 그게 해명되면 문제가 해결돼 이런 건 아니고 더 한 가지 시점이 첫 보도가 나왔을 때는 국감 한 달 전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오늘자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보좌관에 대한 그러니까 차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남, 차남,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차남. 원내대 차남에 대한 어떤 편입학이나 이런 문제를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쿠팡을 만나서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보좌관이 쿠팡에서 근무했다라는 거를 문제 제기하려고 만나 것으로밖에 지금 읽히지 않고 실제 내용도 그거였다라고 본인도 일부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난 시점도 매우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처음에는 국감 한 달 전이라 그래서 뭔가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냐, 당은 플랫폼 규제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원내대표가 저럴 수 있냐 했는데 저는 그것도 두 번째 쟁점이 됐고 지금 본인의 민원을 본인에 대한 보도에 따른 민원 사항 때문에 쿠팡 대표를 불러내서 만난 거라고 하면 그건 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오늘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 대관이 자기를 팔고 다닌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주장인데 그 내용을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설명도 좀 불투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앞선에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리액션으로 쿠팡 대표까지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완전히 척을진 보좌관이 자기를 팔아서 어떤 로비나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밝혀줘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윤리나 신의 문제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그러면 사과 메시지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든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근데 이거를 또다시 뭔가 이제 말하자면 그 해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진흙탕으로 가는 이런 과정으로, 그리고 오늘 심지어 지금 말씀하신 국회에서 이게 공작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공작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집권당의 원내대표쯤 되면 내가 이런 처신을 하면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계산을 하는 게 정치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 얘기한 당사자가 본인들에게 나중에 흘릴 때 우리한테 우호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너랑 나랑 통화하는 걸로 하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만나는 방식을 택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저런 해명으로 돌파되는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조금 이것도 되게 민감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9월 5일에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하고 점심 이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민감한 인사 자료를 직접 제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CBS 노컷뉴스가 녹취록을 확보해서 보도를 했고, 저게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해명한 그 내용. 바로 그 내용이죠. 여기에 따르게 되면 박 대표는, 이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는 회사 임원하고 통화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 김병기 원내대표랑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병기 의원이 뭘 보여주더라. 근데 이게 오히려 회사에 재앙이 될까 봐 나는 안 봤다, 외면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내가 알아서는 회사에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서 외면했다, 거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바로 무엇을 보여줬느냐? 그 전직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진 쿠팡 임원 관련 자료를 직접 보여준 것으로 지금 전해져 왔고요. 공교롭게도 그 오찬 이후에 해당 임원들은 해외 발령이나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임원은 임용된 지 한 달 만에 해고 통지를 받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의 성격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와 박대준이라는 전 대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쿠팡 지금 문제가 터졌으니까 사표 냈으니까 전 대표라고 표현하면 이 사람 쿠팡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차라리 쿠팡 대표가 김병기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게 자기 이제 임원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 보면은 인사와 관련 어느 놈 잘라라, 그 뒤에 다시 들어간 사람도 있다면서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 자료를 줬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회사에 큰 해가 된다고 했는데 돌아가서 잘라버렸다, 해외로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 기업의 인사에 직접 개입을 할 정도로 원내대표가 힘이 더 세냐? 자기는 그거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썼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정부의 판단,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국회의원인데 나를 너무나 모함하는 저희 지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 간접적으로 너무 억울해하니까 좀 정상 참작을 좀 해주시죠. 이 정도가 우리가 최대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내 보좌관이 이렇게 했으니까 서류를 주고 했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쿠팡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아까 공작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들은 이렇게 공격을 하고도 남을 집단이라는 저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더라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 집권 여당 대표는 우리는 그런 비판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의 그 전직 보좌관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 사람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 쿠팡 대표에게 자료를 주고 혹은 좀 봐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오찬 이후에 관련된 인사가 줄줄줄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쿠팡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줄 알고 취업을 시켰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서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서둘러 그냥 빨리 정리했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저는 그 해명된 대로 얘기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아들 관련된 건지 아니면 뭐 국정감사 관련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쿠팡 대표를 만나서 이 사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자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 자르라는 압박이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 이름을 팔고 다닌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직장 상사한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당사자한테 얘기하지. 그래서 저는 쿠팡 대표를 만나는 그 과정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고 기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본인 SNS상에 내가 어떤 자기를 사칭해서 은행에 가서 갑질을 했다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본인 SNS에서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 사람한테 경고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도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은행장을 만나서 그 사람을 은행에 출입을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자기를 팔고 다니고 나는 도저히 얘가 쿠팡에 가서 임원을 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자질적으로 보나 인상적으로 보나. 그러면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쿠팡은 왜 이런 보좌관을 채용했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라고 해도 메시지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임명하는 회사 사장을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내가 이런 거 보여드려야 되나? 라고 그러면 그 사장이 어떻게 안 보여줘도 된다 그러지 당연히. 그것까지 뭘 제가 보냐고. 그러죠 당연히. 알아듣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말한 대로 그 보도가 난 다음 날이고 국정감사 바로 앞두고 있고 우리 대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이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뭐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고 뭔가 좀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공격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내대표의 자리가 사실은 되게 무거운 자리이고 A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아하 이렇게 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맞다 이 말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이제 억울하고 그런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좀 더 좀 정면 승부하는 방식으로 차라리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젠틀하고 또 국경 출신인데 그 국회에서 3선 정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폭넓은 교류를 해서 믿음직 신뢰를 주는 분이었는데 지난번에도 서인교 의원과 관련돼서 뭐 이 이야기하면 또 서인교 의원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누구라도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있는 그대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솔직히 저도 욕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노인 변호사는 욕 안 들으시겠지만 비판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특히 고난자가 상대를 자신을 비판한다고 했을 때 이 고난자가 행동하는 건 더욱더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소도 맞지 않죠. 금액도 사실은 음식값도 맞지 않고 그 발언이나 캐비넷을 무슨 내 보좌관이 잘못해가지고 저 새끼 좀 잘라라 이 말 할 때 그 캐비넷에서 증거를 줘야 됩니까? 그 대표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뭐 참고하시죠. 뭐 이 정도 해도 될 일을 그걸 열어서 보여줬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보여준 자료가 그 사람은 인사자료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취직한 사람은 인사자료인지 누가 뭔지도 사실은 확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직 보좌관의 일을 굳이 들고 가가지고 그 점심시간에 그 호텔에서 밥 먹으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부적절한 게 아니고 그것이 권위에 그걸 맞느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이게 당 일이죠. 그 원내대표가 자기 보좌관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류를 만들어 가져가서 이 사람한테 그것도 쿠팡이라는 회사면 연 50조 매출하는 회사에 한국 CEO한테 갖다 줘가지고 이걸 조치하라는 게 일반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차라리 뭐 일개
지금 뭔가 이런 쪽으로 아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뭐 의견을 전달하게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니다. 나는 떳떳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뭐가 문제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 따르자면 그 사람이 내 이름을 팔고 다니길래 그러지 말아라라는 정도의 주의를 촉구하는 얘기가 있었을 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었다. 이제 이게 네.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서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말도 있고 아, 제가 또 확인하지 않고 너무 감정을 들여서 또 김명기 원내대표를 또 불편하게 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니 뭐 그래도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시면 제가 달게 받고 사과를 할 것이고요. 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더 명쾌하게 설명해서 납득하도록 해주면 좋겠다. 네. 지금 나오는 네. 의혹의 꼬리와 꼬리는 뭔가 좀 이상하다, 비정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 이학재 씨가 한 말이 있죠. 나 그 책갈피에 이렇게 돈 숨겨가지고 나가는 거, 또 내지는 그런 거 잡아내는 거 우리 회사 업무도 아닌데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 30년 동안 근무한 우리 공사 직원들 전혀 모르는 얘기였는데 라고 말하니까 무슨 소리야? 공항공사 MOU 댓글 보고 내가 알았는데 라고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세청이 책임을 지는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공항공사가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 MOU를 맺고.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저거를 관세청에 물어봤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 이학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오늘 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공항공사의 사장이라면 관세청하고 밀접한 업무 관계가 있는 회사니까 당연히 어제 대통령이 물어본 거 우리랑도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의 공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이 사람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랑과 전쟁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이학재 씨가 범죄를 가르치는 거냐? 도대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들 아무도 모르는 쉬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공개적으로 말해가지고 우리 일을 못하게 하냐? 책갈피에 돈 넣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데 그걸 함부로 말하냐라고 말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랑과 전쟁 그러면 드라마 보면은 바람 피는 방법을 안답니까? 뭐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참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인천공항이 얼마나 그 꼼꼼하게 하냐면 이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거 다 절연 테이프 붙여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것까지 다 검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걸 왜 하냐면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인천공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꼼꼼히 하고 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천공항 내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이 세관 업무라든지 이 검토하는 걸 당연히 인천공항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세무 쪽에서 한다는 게 우선 말이 안 되고, 만약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다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농림부 직원들이 나와서 이것도 검사를 해야 되나? 저는 지금 이학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당일 발언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치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 문제는 예전에 정부가 보도 자료로도 낸 사안이다. 이런 논리라면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 드라마는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좀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격에는 맞지 않지만 이게 지금 정부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장이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까 그러면 외화암 일반출 돼도 됩니까? 누가 보든지 범죄 사실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그런 불법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 그러나 업무 협약이 되어서 위탁까지 받고 위임까지 받았으면 더더욱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통령이 쓸데없이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한다고요? 본인 슈퍼마켓, 본인이 자영업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맡겨놨는데 이거 잘못하고 있으면 가서 지적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지적과 촉구가 필요하죠. 국가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나가서 업무가 이렇게 되는 거 어떻습니까? 질문하고 답변해야 하는데 왜 그 질문을 했다 그러면은 회사의 CEO도 필요 없죠. 모든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까?
이런 걸로 보면 저는 도저히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이것도 국힘까지 가져와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계속 좀 잘 싸워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언론이 이야기해도 질문해도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보수 언론은 대통령하고 이 사람 두 사람 간에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걸 대통령이 지적 안 하면 누가 지적을 합니까? 아무도 지적할 사람이 없는데 국회가 지적해도 저 사람 정적이 내한테 문제 제기하는 것이가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피해버리는데 누가 국가기관이 정부 산하기관을 감시 감독을 합니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 세부 내용에 대해서 모를 수는 있습니다. 모르면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입니다. 오, 막 찔리네요. 막 찔리네요. 난 사실 찔릴 일이 전혀 G 없는데. 아시죠? G 제너럴 일렉트로닉. 아, 예, G. 그러니까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이제 잭윌치라는 정말로 글로벌 기업인이 이미 이제 작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리더가 해야 될 일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잘하는 사람은 격려해라. 두 번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개선하라고 촉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촉구는 비판이 아니에요. 누군가 권한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요청해요. 그래야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고 어떤 조직에서든 책임과 권한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책임과 권한이 가장 많은 사람은 책임과 권한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잘못 가는 길은 바로 잡으라고 촉구할 수 있어요. 네. 대통령의 저 행위는 당신은 그러면은 국힘 출신이기 때문에 더 야 꿀밤 준다? 이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적에 대해서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아, 제가 좀 놓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다음에 오시면 확실히 내가 바꿔놓고 있겠습니다라고 만약 국힘 출신의 공기업 사장이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아마 이 사람은 스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어디 겁니까? 국가 거 아닙니까? 국민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든 이용객들이 내는 돈으로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직의식이 훨씬 더 강해야 하는데 책임 소재 따지고 대통령이 했던 말에 대해서 말거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와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뭘 잘 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이학재 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얘기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나 본인이 MOU에 사인했다는 거, 아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MOU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학재 사장은 오히려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인천시장이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체급이 키워진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내가 여기서 싸워도 뭐 미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네. 그런 정치 영역이 아니라 행정 영역이고 대통령에게는 확인과 지시를 해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 밑 공무원들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바라봐야지 이거를 뭐 정치로 정쟁으로 볼 건 아니다. 맞습니다. 어제 업무 보고에서는요. 등장도 하지 않은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나타나지도 않은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장인데요. 이 사람은 결국 사표를 냈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대한석탄공사 사장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한번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디 갔어요? 아, 저희 원장님이 지금 그 건강상의 이유로 네, 대리 참석했습니다. 오늘만 일시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솔직히 얘기해봐요. 지금 사직서 제출한 상황이십니다. 아, 사실상 됐어요? 네.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야,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뭐 저 사람이 누군지 지금 언론 보도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공개를 하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대통령인들 저기 나와서 우리 아예 업무 보고를 생중계합시다. 이게 쉽습니까? 대통령이 실수 안 합니까? 참모들 실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국민들한테 한번 보여줘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어요. 아이고 참 사직서 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충격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 결국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요거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특검은 4년 구형했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보석까지 신청하면서 나 무죄 나올 거야. 나 돈 받은 적 없어.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오늘 형사 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결심 공판을 했는데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 증인이었던 윤영호 씨가 말을 바꾸면서 요리조리 아주 그냥 미꾸라지처럼 돌아다니는 바람에 권성동 의원이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 씨하고 똑같죠? 예, 윤석열 씨도 이진우 씨가 말을 바꾸니까 입이 이만큼 올라갔다 이러니까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영호 등등등 몇 명의 새치허에 대한민국이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단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뭔 소리야. 쟤도 지금 나한테 안 줬대잖아. 내가 무슨 돈을 받았겠어. 난 무죄! 이렇게 주장하는 이 좀 내가 보기엔 뻔뻔함.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윤영호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네. 물적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수첩에 적어놓은 게 있고 날짜나 구체적으로 다 특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건 관련해서 윤영호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는 아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윤영호의 윤영호의 전략이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좀 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자신의 양형 사유를 깎기 위해서 그 민주당 폭탄 발언을 하겠다라는 발언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과정인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미 재판 과정이 다 끝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거 제출이 끝난 이 권성동 재판에 뭐 양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요거를 뭐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물적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나이스 M7R님께서 참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권성동 뻔뻔스럽게가 하늘을 찌르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권성동 입장에서는 제일 싸게 막는 거죠 지금. 솔직히 네. 1억 우리가 얘기 생각했을 때 네. 1억? 1억? 이 얘기에 되게 흥분했던 사람이 바로 전기현 평론가인데요. 1억이랍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취재를 축소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도 1억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수십억 이야기도 있고 100억 지원설도 있는데 그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1심 이게 선고가 1월 28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죠. 네. 권성동 4년요. 4년 이상으로 중형을 때려도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준 사람은 줬다고 일관되게 특검에 진술하면서 이자가 윤영호예요. 지가 그래서 보석도 신청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무죄 선고를 해달라는 것을 폴리바게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 폴리바게닝이 아니라 플리바게닝. 폴리바게닝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런데 권성동이 이제 선고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말을 바꿔버려서 결국 뇌물사건 정치자금법은 준 자는 있는데 받은 자가 부인을 할 경우에 이게 골치 아픈데 준 자는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어느 순간 준 자가 준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꿀 때 무죄로 간다는 이 일종의 변칙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1심에서 엄중하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항소심 과정에서 다시 재판이 붙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수사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가거나 공수처로 가거나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새로 수사하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온다. 왜 윤영호가 이 짓을 하느냐?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윤영호가 부인인 이신혜와 함께 빼돌린 돈이 막대할 것이다. 수십억 정도가 아니라 수백억이고 천억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이 한학자 총재로부터 이미 고발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됐거나 안 됐거나 하는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민주당 쪽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하라고 한 뒤부터 준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바뀌어버렸던 이 상황을 누가 그대로 믿고 따르느냐. 증거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들을 김한 기자 얘기대로 재판부가 엄중하게 이건 다루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을 다른 데로 옮겨서 다시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36년간 금전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강원랜드 사건 있었는데. 사람의 됨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1억 원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됨됨이를 안다면 받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어쨌든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천정궁에 가서 한학자 총재를 만난 것은 사실이고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도움을 청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특검에서는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을
쇼핑백을 준비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진짜 당신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돈가방 부피 같은 것도 한번 정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특검이 브로셔로 감싸면 충분히 감쌀 수 있는 크기이면서 쇼핑백이 작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재판부가 A4 용지 가로 길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러면서 돈다발에 사진을 찍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건데요. 이 사건 윤영호 씨가 말을 바꿔주니까 무죄 나올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리고 저는 네. 권성동의 길을 좀 꺾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당당해요. 왜 그러냐? 제가 원래 오후에는 이 결심 재판에 들어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줄이 너무나 길어요. 본 재판정이 있었고 중계 재판정까지 열어줬는데 줄 선 사람 20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려고요, 그 재판을? 네, 그 재판을 보려고. 근데 제가 쭉 봤었을 때 윤석열 지지자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윤석열 지지자가 계속 마주치니까 이건 전 권성동 지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릉 쪽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권성동이 강릉의 왕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런 당당한 태도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관심으로서 좀 눌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국회에 가서 국힘 쪽에 권성동 의원 아는 사람한테 질문해 보세요. 제가 이거 표현하면 또 명예훼손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소에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디 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당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물어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당이 오면 다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70%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갖다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팅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거 저런 거 권성동 의원이 평소에 정치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저도 보태고 싶은 것이 지금 한학자의 집무실에서 나온 현금이 얼마입니까? 2,800억. 280억이 나왔어요. 280억. 그중에 이제 미화가 1,310만 달러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왜 한국에서 미국 달러가 1,310만 달러가 자기 집무실에서 나옵니까? 이거 지금 수사하지 않고 있어요. 국세 측에서 세무조사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 엔화가 2억 엔, 한국 돈으로 뭐 한 30억 이렇게 해서 전체 210억이 나왔는데 280억이 나왔는데 이거 지금 수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왜 현금 다발을 평소에 제가 300억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의혹 제기를 말했죠. 했는데 네. 이게 어떤 용도로 썼겠냐고 이 돈을 현찰을 출원도 어딘지도 모르고 세금은 제대로 낸 돈인지 개인이 정연을 받은 건지 상속을 받은 건지 아니면 자기 소득세는 내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한학자는 일본에 자기 손자 보내가지고 변호사 비용 없다고 해서 일본에서 지금 돈을 계속 모금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 있는 총일교 총대장이 갑자기 사표를 내는 일이 이게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 돈이 그럼 어디서 생겼고 어떻게 썼는지 왜 세무당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30년 동안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거대한 가르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권성동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보면 뭐 이런 정도는 대충 알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무것도 없이 와이셔츠 받으러 갔습니까? 아니면 머플러 받으러 갔습니까? 거기 가서 선물을 받아왔다는데 그렇게 저분이 한가해요? 그것도 경기도 가평 자기 지역구는 강원도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그 돈을 아무것도 아니고 받았다라고 천연덕스럽게 얘기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이러면 대한민국 수사기관 그리고 국세청은 뭘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부분은 임광영 국세청장 아닙니까? 이분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데 정말 이런 부분 밝혀내라. 그래야 열심히 일하고 유리지갑 세금 내는 사람들 그래도 기분이라도 좋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혹은 더 나은 나라로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혹은 여러분 같은 그런 올바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과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댓글창에 노영이 머리 웃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아니다 예쁜데 왜 그러냐 이런 반박글도 나왔습니다만 저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예, 머리가 좀 지저분해졌던 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과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녹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셨네요. 전 대표 혈압 올라가네요. 그 억양 워가 뭔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소가 이렇게 머리할 때 워 하면 써라
쓰라 이런 말인데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 때문에 방어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께 이거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매우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추가로 스픽스 보고 상담 받으시고 가입했다라고 하면 비밀 혜택도 있는데요. 이거는 꼭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는 게 스픽스 보고 전화했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스픽스에 계속해서 광고가 들어오겠죠. 그런 얘기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 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께서 스픽스 망해라 생각하시면 이걸 보고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한번 스픽스 정말 광고효과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1670-257 하나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인 가입 후 지인을 추천하게 되면 추천 때마다 최대 8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한정이니까 서둘러서 가입시키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툭불 한우가 단돈 12,000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바로 한우 툭불 눈꽃 로스입니다. 최고 등급의 한우, 그중에서도 살깃살을 구워 먹기 좋은 최적의 두께로 썰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진한 육향과 풍부한 육즙 그리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단 설깃이라는 부위를 고려해서 앞뒤로 직화해서 바로 드실 것을 강추해드립니다. 고단백 부위라서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최고고요. 오직 스픽스 공동 구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00g 한 팩이 단돈 12,000원입니다. 싸다고 품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싸다고 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 그 과정에서 새어나가는 돈을 줄이고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좋은 걸 보내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원뿔뿔 눈꼴로스 200g 12,000원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런데 직화해서 빨리 드셔야 된다. 오래 놔놓으면 조금 굳어서 좀 씻기가 불편하다는 분도 있어서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직화해서 빨리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활방어회 28,900원짜리도 있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스픽스몰에서 파는 물건이 참 좋습니다라고 해주시는데요. 맞습니다. 정기현 대표가 좀 투박하지만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방송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